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신비로운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남겨진 시계. 화창한 일요일, 지는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는 21살 청년 사업가다. 꽤 잘생겼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았다.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사업을 배웠고 또 여러 사업에 성공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젊은이다. 그런데 지는 자신의 인생을 회색빛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다.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는 학부에 들어갔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투자를 공부했다. 지루한 수업과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조기 졸업을 했다. 지금 하는 일도 그냥 할 뿐이다. 달리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도 귀찮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다. 일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옷을 입었다. 거기에 진만의 개성은 없었다. 마침내 여자친구 니나는 진에게 질렸다. 미안하지만 더는 못 만나겠어. 헤어지자. 잠깐만. 진은 당황해서 니나에게 매달렸다. 밝고 긍정적인 니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회색빛 하루하루를 보내는 진에게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니나는 유일한 밝은 빛이었다. 니나를 잃기 싫어서 간절히 설득했다. 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외모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돈도 있어. 세상에선 나를...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니나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진을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지루해 보여. 같이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우울해져.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의 마지막 충고야.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진심으로 맞서 싸우는 게 어때? 그 말을 남기고 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작별이다. 니나랑 헤어진 뒤 진은 깨달았다.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니나가 있든 없든 날마다 지루했다. 아, 이래서 니나가 떠났구나. 내 곁에 있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진은
하늘을 보았다. 푸르고 맑은 초여름 하늘. 하지만 진의 눈에는 회색으로 비쳤다. 시시하다, 지루하다.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고 귀찮다.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뭐든 깜짝 놀라거나 기뻐할 만한 엉뚱한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한숨을 쉬며 눈을 감은 그때였다. 팔랑팔랑 무언가 춤추듯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뭇잎이라도 떨어졌나 싶어 진은 눈을 떴다. 무릎 위에 놓인 짙은 갈색 카드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살그머니 놓고 간 것처럼 가지런히 놓인 카드. 커다랗게 10년 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쳐버릴까 하다가 묘하게 마음이 끌려서 진은 일단 집어들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끝을 풀로 붙인 카드. 내용을 읽으려면 풀 붙은 곳을 떼어야 했다. 떼려고 했지만 꼭 붙어 꼼짝도 안 했다. 읽지 못하는 카드인가? 시시하군. 진은 흥미를 잃어 카드를 뒤집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 우라스님, 처음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10년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보관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인 진 우라스님이 부디 가게로 와주길 바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물건을 받고 싶다면 카드를 열어주세요. 받고 싶지 않다면 카드 위에 X 표시를 해주세요. 그것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물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10년 가게 드림. 진은 당황했다. 진 우라스님이라고? 다시 읽어도 거기엔 진의 이름이 있었다. 보관하고 있는 물건? 수취인이 나라고? 전혀 기억이 없다.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이 카드가 진에게 온 건 틀림없나 보다. 이거 신종 사기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보관한 물건이 있을까? 잠시 주저했지만 진은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의심쩍은 이야기지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지루함을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게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마 카드 안에 쓰여 있을 것이다. 혹시 몰라 진은 다시 카드를 펼쳐보았다. 놀라웠다. 이번에는 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간단히 펼쳐졌다. 카드에서 신비로운 향기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은 안개 자욱한 골목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맑은 하늘 아래 푸르른 공원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데 이건 마법인가? 들어본 적 있었다. 이 세상에는 마법 그리고 마법을 쓰는 마법사가 존재한다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마음이 내키면 일반인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들었다. 단 도움을 받는다면 그에 알맞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던가. 틀림없이 진은 마법사의 초대를 받아 이 골목에 오게 된 것이다. 마법사는 분명 저 안에 있을 거야. 눈앞에 하얀 문이 달린 벽돌 건물 안에 골목에 늘어선 다른 건물들은 전부 어둡고 조용한데 이 건물만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진을 불렀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진은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자극적인 일은 오랜만이었다. 좋아, 마법사의 얼굴을 좀 볼까? 진은 하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들이자마자 움찔했다.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수선했다. 물건이 뒤섞여 있었다. 물건을 블록처럼 쌓아 올려 마치 산처럼 보였다. 물건산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너저분하진 않았다. 얼핏 보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물건이든 거기에 소중하게 놓아두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증거로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 마법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진은 압도되었다. 도대체 물건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진은 자기도 모르게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진의 머릿속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류층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는 법이다. 언제나 똑바로 당당하게 앞만 보아라. 구차하게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건 옳지 않다. 아버지 제스의 가르침이다. 바로 뒤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진은 얼른 등을 펴고 앞을 똑바로 보았다. 아버지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지켜야 한다. 진은 더 이상 주변에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안으로 향했다. 그곳에 카운터가 있었다. 카운터 위에는 은색 종이 있었고 용건이 있으면 종을 울려주십시오 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아 진은 종을 울렸다. 딸랑딸랑 귀여운 소리가 났다. 수면에 찬 물결이 일듯이 종소리가 가게 안으로 퍼지면서 스며들었다.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는 딸기 무늬가 있는 초록색 앞치마를 둘렀다. 머리에는 하얀 삼각 수건을 썼고 손은 밀가루 범벅이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요리했어 하고 말하고 있었다. 나이는 진과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진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된 나무가 떠올랐다.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 나이를 먹었어도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반면에 진은 시들시들 말라가는 어린 나무다. 당장이라도 줄기가 부러질 듯 약해서 잎을 키우는 것도 잊은 나무. 바보 같긴. 서둘러 머릿속에 이미지를 지우는 진에게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서 오십시오. 귀에 기분 좋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은퇴 안경 너머에서 반짝이는 호박색 눈동자는 깊고 신비로웠다. 진 우라스님이지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차림이라 미안합니다. 지금 디저트를 만들던 중입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 부디 안쪽 응접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진은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진한 갈색 조끼와 바지를 입었다. 재킷까지는 걸치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옷맵시가 단아하고 품이 있었다. 목에 주황색 스카프를 두른 것도 멋스러웠다. 삼각 수건을 벗으니 부드러운 밤색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물결쳤다. 남자는 커피 세트와 커다란 케이크를 올린 쟁반을 들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케이크를 굽는 중이었어요. 마침 하나가 다 구워진 참입니다. 먹어보시지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사양하지 마세요. 크림과 캐러멜 시럽을 듬뿍 넣은 카페라떼도 있습니다. 분명 입맛에 꼭 맞을 겁니다. 진이 괜찮다고 거절하기 전에 남자가 커피 잔을 진 앞에 놓았다. 휘핑크림을 얹은 커피를 진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달콤한 커피와 홍차는 10년 정도 마시지 않았다. 신사는 커피와 홍차를 스트레이트로 즐겨야 한다. 우유나 설탕을 타는 것은 여자나 응석 부리는 어린애나 하는 것이다. 신사는 꼴불견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더 예의가 아니다. 진은 말없이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카페라떼는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고 생각하고는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겼으니까. 불편함을 느낀 진에게 남자가 케이크를 잘라 건넸다.
드시지요. 밤 시폰 케이크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레시피입니다. 밤이 콕콕 들어간 시폰 케이크는 맛이 은은하고 담백해서 단맛이 강한 카페라테와 아주 잘 어울렸다. 어느새 지는 마음이 편해졌다.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다고 느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늘 아버지가 권하는 상류층다운 음식과 차를 선택하느라 좋아하는 것은 꾹 참았다. 그러니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꼈을 리가 없다. 케이크를 말끔하게 먹고 카페라떼를 한 모금 더 마신 뒤에야 지는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다. 맙소사, 내가 용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지는 부끄러워하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았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호박색 눈동자의 마법사를. 제게 카드가 도착했습니다만, 제가 수치 있는 물건이 있다고. 네, 우리 가게에서 10년 동안 맡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누가 맡겼지요? 손님의 외할아버지인 김사원님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진의 표정이 달라졌다. 외할아버지께서... 네, 이 물건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마법사가 어디에선가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와 내밀었다. 은색 비단 손수건에 쌓여 있었다. 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보기보다 묵직했다. 아, 왜 이러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두근거려. 안을 보지 않는 편이 나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진은 꾸러미를 풀었다. 커다란 회중시계였다. 안타깝게도 한눈에 망가진 것을 알았다. 유리판에는 금이 갔고 바늘은 안쪽에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시계 장인이 정성 들여 만든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1부터 12까지 숫자 부분에 유니콘과 그리핀, 피닉스 같은 환상동물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나 뿔의 끝이 떨어져 형태가 망가진 동물도 몇 마리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한 모습이었다. 아니, 동물들은 실제로도 움직인다. 각 숫자의 바늘이 멈추면 용은 불을 뿜고 반인반수인 포는 뿔피리를 분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하면 실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알고 있어. 이 시계를 아주 잘 알아. 시계 장인인 외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진은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규칙적인 시계 바늘 소리. 그 소리가 겹겹이 포개어져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봉인된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외할아버지는 실력이 뛰어난 시계 장인이었다. 다양한 모양을 세공에 넣어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요술시계를 특히 잘 만들었는데 그 실력은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예를 들면 거실용 큰 시계. 아침 6시가 되면 작은 문이 활짝 열리고 닭이 걸어 나와 꽃기호 하고 운다. 낮 12시가 되면 한 무리가 나와 탁자와 의자에 앉아 즐겁게 식사한다. 저녁 8시가 되면 악단이 나와 차분하게 밤 노래를 연주한다. 숲속을 담은 목각시계도 있었다. 매 정각마다 2개의 작은 창문이 열리고 사슴이 폴짝폴짝 뛰어간다. 3시라면 3번, 4시라면 4번.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지만 항상 잡지 못하고 실패한다. 천체시계도 있었다. 철사고리를 여러 개 포개고 색색의 유리구슬을 달아 우주의 행성처럼 움직이는 시계였다. 달의 주기, 밀물과 썰물의 시간.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시계는 걸작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지는 사람들이 요술시계의 긴이라고 부르는 외할아버지를 사랑했다. 외할아버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했고 아주 유쾌한 분이었다. 게다가 손재주는 얼마나 좋은지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작은 나사로 톱니바퀴를 조립해 시계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했다. 지는 마법 같은 과정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외할아버지는 부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으로 직접 작업해서 똑같은 시계가 하나도 없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정교한 세공이 더해져 즐거움이 가득한 시계다. 나도 외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외할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외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도구를 선물해 주었고 시계 만드는 법도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지는 도구를 집으로 가져가 틈만 나면 톱니바퀴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는 그런 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외할아버지 댁에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너는 나를 닮아 우수해. 지금부터 노력하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고급 시계를 사는 사람이다. 만드는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눈은 차갑게 번뜩였고 지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틈만 나면 외할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의 말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었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 외할아버지를 무시하다니. 아버지야말로 이상해.
외할아버지가 엄마의 아버지니까 싫어하는 거잖아. 아버지의 속박이 심해진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부터였다. 진의 엄마는 명랑하고 즐거운 사람인데 반대로 말하면 즐거운 일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갑갑한 생활은 질색이라 진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종종 놀러 나갔다. 심각한 부부싸움을 반복했고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다. 지금은 남쪽 나라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한다. 진은 부모님의 이혼에 충격을 받아 날마다 울었다. 아버지는 진을 이런 한심한 녀석이라고 혼냈고 더욱 엄격해졌다. 아침 식사 메뉴부터 옷, 공부, 읽는 책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 특히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와 이혼을 했으니 원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셈이었다. 진은 그게 참을 수 없이 싫었다.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남이 될 수 있겠지만 나와 외할아버지는 아니야. 엄마가 없어도 영원한 가족이야. 어린아이다운 반항심이 차오른 진은 늘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와 외할아버지에게 갔다. 외할아버지에게 시계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배우는 시간이 유일하게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진은 11살이 되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너를 위해 아주 멋진 시계를 만들고 있단다. 어떤 거요? 보여주세요. 안 된다. 다음 생일까지 기다리렴. 앞으로는 거실에서 내 공부를 봐주마. 작업실은 당분간 출입 금지다. 그날 이후로 외할아버지는 진을 작업실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가 아주 멋진이라고 말할 정도니 분명히 대단한 시계일 거야. 얼른 보고 싶어서 진은 생일을 기다리느라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도 아버지가 오늘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 라고 말했다.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집을 보고 있을 테냐? 갈래요. 같이 갈게요. 그럼 빨리 준비해라. 오늘은 초록색 윗옷을 입으면 좋겠구나. 그거 싫어요. 따가워서요. 하지만 바느질이 훌륭해. 어설픈 옷을 입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넥타이도 잊지 말고. 알겠니? 여기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데려가지 않을 거야. 오늘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진은 초록색 윗옷을 입었다. 역시 따끔거렸고 넥타이는 너무 답답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꾹 참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차에 탔다.
하필이면 외할아버지는 집을 비웠다. 문은 열려 있었다. 조심성 없기는.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열어둔 걸 보니 근처에 잠깐 나가신 거겠지. 곧 돌아오실 테니 안에서 기다리자꾸나. 네. 아버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으나 왠지 불편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거실에서 나왔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숨 돌릴 때였다. 진의 눈이 커다래졌다. 외할아버지의 작업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진은 이때다 싶어 얼른 작업실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만져.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오랜만에 방을 둘러보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야.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변명으로 덮으며 진은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오랜만에 들어온 외할아버지의 작업실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도구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계 부품들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절마다 다른 상자에 들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벽에는 만드는 중인 벽시계가 몇 개 걸려 있었다.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째깍째깍 소리가 듣기 좋았다. 아, 역시 나는 이 방이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진은 책상 위에 놓인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회중시계였다. 회중시계치고 상당히 크기가 컸고 은으로 된 표면이 매끈했으며 조각이나 장식이 하나도 없었다. 단 문자판 세공이 대단했다. 1부터 12까지의 숫자에 신비로운 동물 한 마리씩 자리했다. 용과 인어, 요정과 유니콘. 선명하게 색칠된 환상 동물들이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움직일지도 모른다. 확인해보고 싶어서 진은 무심코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니 시계는 거의 완성된 것 같았다. 그러니 조금은 만져도 괜찮겠지. 변명에 변명을 덧붙이며 진은 시계 태엽을 돌려 바늘을 11시에 맞췄다. 그러자 숫자 11에 있던 페가수스가 뒷발로 서서 늠름하게 날개짓을 했다. 그럼 그렇지. 다른 환상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진은 태엽을 계속 돌렸다. 용은 불을 뿜었고 드워프는 쥐고 있는 삽을 흔들었다. 요정은 마법 불을 다루고 크라켄과 히드라는 구불구불 움직였다. 과연 외할아버지 시계다. 이렇게 멋있고 재미있다니. 지금까지 본 시계 중에 최고야. 이건 틀림없이 내 생일 선물로 주실 시계야. 시계에 정신없이 빠져 있을 때였다. 준,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작업실 문을 열었다. 너무 갑자기여서 진은 화들짝 놀랐다. 그 바람에 막 태엽을 만지던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주르륵 시계가 떨어졌다. 작지만 불길한 소리를 내며 시계가 바닥에 부딪혔다. 진은 그대로 굳었다. 말도 안 돼. 시계를 떨어뜨리다니. 진은 새파랗게 질렸고 아버지가 천천히 시계를 주웠다. 시계를 살펴본 뒤 얼굴을 찡그렸다. 망가졌군. 안 돼. 거짓말. 정말이다. 봐라. 진은 아버지에게서 시계를 받았다. 정말이었다. 시계에 박은 유리에 가늘게 금이 갔고 떨어진 충격 때문에 동물들의 몸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갔다. 바늘도 하나 떨어졌다. 만듦새가 완벽한 만큼 섬세했을 것이다. 무참하게 망가진 모습에 진은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슬프고 또 두렵고 겁이 나서 진을 탓하듯이 아버지가 심각하게 말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외할아버지의 작품을 망가뜨리다니. 그분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기나 해?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 시계는 외할아버지의 보물이고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내 얼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실 거야. 진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좋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진. 아버지가 진의 양 어깨를 덥석 잡았다. 아버지의 눈이 묘하게 번뜩였고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외할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테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이끌어 주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는 너의 편이다. 이 말을 듣고 진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는 진을 작업실에서 데리고 나와 외할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진은 뭐든지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읽으라는 책을 읽었다. 몹시 힘들었지만 벌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 착한 아이로 살면 언젠가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당연히 집에도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진이 외할아버지에게 갈 수는 없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고 감히 여길 와? 하고 혼날까봐 무서웠다. 때때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외할아버지한테 무슨 소식 없었나요? 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버지는 늘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슬프지만 아직도 너에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구나. 그분은 고집이 세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지는 12살 생일을 맞았다. 지는 그날만을 기다렸다. 내심 약간 기대했다. 어쩌면 오늘은 외할아버지가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선물을 보내실지도 몰라. 이제 화가 풀렸다는 의미를 담아서. 어느 쪽이든 넌지시 알려주시면 나는 당장 외할아버지한테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암시가 필요해. 제발, 제발, 외할아버지, 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외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선물도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도 지는 용서받지 못했다. 그날 밤 지는 절망에 빠져 침대에서 정신없이 울었다.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외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진의 생일이 지나고 약 반년 뒤였다.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사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만 따르면 뭔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다.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 편하고 좋았다.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시계 제작 도구도 다시는 만지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기 싫었고 잊고 싶었다. 그렇게 추억은 전부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었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버지의 분신, 진이 완성되었다. 북받치는 기억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나머지 머리가 아팠다. 진이 신음하며 손으로 얼굴을 덮자 마법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사실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메시지라뇨? 외할아버지께서요? 네, 들어주시지요. 마법사는 커다란 소라 고둥을 꺼냈다.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색이었고 코르크 마개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마법사가 코르크를 뽑자 소라 고둥에서 울림이 좋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나의 손자 진, 잘 지내니? 왈칵, 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기억한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다. 분명하다. 눈앞에 외할아버지가 있는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소라고둥에 봉인된 외할아버지의 말은 막힘없이 흘렀다. 진, 갑자기 우리 집에 안 오게 된 건 역시 그 시계 때문이냐? 그 일이라면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고 내게 실망하지도 않았단다.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 망가지는 법이다. 그러니 소중히 사용해야 의미가 있단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만나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또 나도 번번이 그 애가 만나고 싶지 않나 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단다. 그러다가 몹쓸 병에 걸린 걸 알았어. 유품으로 이 시계를 망가진 그대로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그건 널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대로 남기고 죽으면 내 아버지는 너에게 주지 않을 테지. 그래서 10년 가게 주인에게 맡겼단다. 너를 수취인으로 정하고. 아, 진, 너는 이제 21살이 되었겠구나.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외할아버지는 조금 걱정이다. 왜냐하면 너의 곁에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 돈벌이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마음이 가난해. 내가 아버지처럼 잘하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진, 부디 마음을 잃지 마라. 시계 장인이 되겠다고 웃으며 말하던 소년의 마음을 잃지 마라. 외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다. 시계 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내가 진실한 인생을 살기 바란다. 메시지는 끝났다.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진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미 눈물은 멈췄다. 잠시 뒤 진이 천천히 마법사를 보았다.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자세한 내용까진 모르겠지만 손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손자가 걱정된다고 계속 말씀하여 이 소라고등에 메시지를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맡은 물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가진 시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받는 걸 거부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지요. 진은 한참 동안 회중시계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용암처럼 뿜어져 나왔다.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나를 용서하셨나? 그런데 왜... 아, 그렇구나. 아버지야. 전부 아버지가 한 일이야. 나를 조종해서 외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 거야. 아버지 때문이었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계기가 된 이 시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시계이기도 했다. 망가진 채로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꿈에서 깨어난 기분으로 진은 회중시계를 꼭 움켜쥐고 품에 안았다. 회중시계는 진의 소유가 되었다. 다만 이렇게 끝은 아니다. 진은 다시 마법사를 바라보았다.
같은 물건을 한 번 더 맡길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럴 경우 손님의 시간을 1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 시간이요? 마법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10년 가게. 10년 동안 보관하는 대신 수명 1년을 받습니다. 긴 님도 남은 수명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진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다. 제 수명을 받아주세요. 이 시계를 또 10년 동안 맡기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이 시계를 고칠 수 없어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시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장인이 되겠습니다. 마법사는 결의에 찬 청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싱긋 웃었다. 어쩌면 더 일찍 받으러 올 수도 있겠군요. 긴님은 손님을 자랑스러운 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재능도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럼 다시 맡긴다고 했으니 계약을 하지요. 계약서에 이름을 적은 진은 다시 원래 있던 공원으로 돌아왔다. 진은 크게 숨을 쉬었다.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시계 장인이 되기 위해 공부할 곳을 찾아야 한다. 외할아버지의 동료를 찾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아버지다. 시계 장인이 되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솔직히 아버지를 거역하겠다는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든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소나기에 갇혔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변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진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진을 지켜줄 것이다. 무엇보다 시계를 고치겠다고 목표가 생겼다.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오랜만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며 진은 하늘을 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다. 도대체 몇 년 만에 하늘을 예쁘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다. 문득 진은 생각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변화를 니나에게 말하고 싶다고. 이 시간에는 아마 대학교 연구실에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니나를 만나야지. 니나를 향해 진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남겨진 시계. 화창한 일요일, 진은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은 21살 청년 사업가다. 꽤 잘생겼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았다.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사업을 배웠고 또 여러 사업에 성공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세상 사람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젊은이다. 그런데 지는 자신의 인생을 회색빛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다.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는 학부에 들어갔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투자를 공부했다. 지루한 수업과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조기 졸업을 했다. 지금 하는 일도 그냥 할 뿐이다. 달리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도 귀찮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다. 일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옷을 입었다. 거기에 진만의 개성은 없었다. 마침내 여자친구 니나는 진에게 질렸다. 미안하지만 더는 못 만나겠어. 헤어지자. 잠깐만. 진은 당황해서 니나에게 매달렸다. 밝고 긍정적인 니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회색빛 하루하루를 보내는 진에게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니나는 유일한 밝은 빛이었다. 니나를 잃기 싫어서 간절히 설득했다. 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외모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돈도 있어. 세상에선 나를...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니나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진을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지루해 보여. 같이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우울해져.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의 마지막 충고야.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진심으로 맞서 싸우는 게 어때? 그 말을 남기고 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작별이다. 니나랑 헤어진 뒤 진은 깨달았다.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니나가 있든 없든 날마다 지루했다. 아, 이래서 니나가 떠났구나. 내 곁에 있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진은 하늘을 보았다. 푸르고 맑은 초여름 하늘. 하지만 진의 눈에는 회색으로 비쳤다. 시시하다, 지루하다.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고 귀찮다.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뭐든 깜짝 놀라거나 기뻐할 만한 엉뚱한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한숨을 쉬며 눈을 감은 그때였다. 팔랑팔랑 무언가 춤추듯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뭇잎이라도 떨어졌나 싶어 진은 눈을 떴다.
무릎 위에 놓인 짙은 갈색 카드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살그머니 놓고 간 것처럼 가지런히 놓인 카드. 커다랗게 10년 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쳐버릴까 하다가 묘하게 마음이 끌려서 진은 일단 집어들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끝을 풀로 붙인 카드. 내용을 읽으려면 풀 붙은 곳을 떼어야 했다. 떼려고 했지만 꼭 붙어 꼼짝도 안 했다. 읽지 못하는 카드인가? 시시하군. 진은 흥미를 잃어 카드를 뒤집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 우라스님, 처음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10년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보관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인 진 우라스님이 부디 가게로 와주길 바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물건을 받고 싶다면 카드를 열어주세요. 받고 싶지 않다면 카드 위에 X 표시를 해주세요. 그것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물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10년 가게 드림. 진은 당황했다. 진 우라스님이라고? 다시 읽어도 거기엔 진의 이름이 있었다. 보관하고 있는 물건? 수취인이 나라고? 전혀 기억이 없다.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이 카드가 진에게 온 건 틀림없나 보다. 이거 신종 사기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보관한 물건이 있을까? 잠시 주저했지만 진은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의심쩍은 이야기지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지루함을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게 주소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마 카드 안에 쓰여 있을 것이다. 혹시 몰라 진은 다시 카드를 펼쳐보았다. 놀라웠다. 이번에는 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간단히 펼쳐졌다. 카드에서 신비로운 향기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은 안개 자욱한 골목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맑은 하늘 아래 푸르른 공원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데 이건 마법인가? 들어본 적 있었다. 이 세상에는 마법 그리고 마법을 쓰는 마법사가 존재한다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마음이 내키면 일반인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들었다. 단 도움을 받는다면 그에 알맞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던가. 틀림없이 진은 마법사의 초대를 받아 이 골목에 오게 된 것이다. 마법사는 분명 저 안에 있을 거야. 눈앞에 하얀 문이 달린 벽돌 건물 안에 골목에 늘어선 다른 건물들은
전부 어둡고 조용한데 이 건물만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진을 불렀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진은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자극적인 일은 오랜만이었다. 좋아, 마법사의 얼굴을 좀 볼까? 진은 하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들이자마자 움찔했다.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수선했다. 물건이 뒤섞여 있었다. 물건을 블록처럼 쌓아 올려 마치 산처럼 보였다. 물건산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너저분하진 않았다. 얼핏 보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물건이든 거기에 소중하게 놓아두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증거로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 마법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진은 압도되었다. 도대체 물건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진은 자기도 모르게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진의 머릿속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류층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는 법이다. 언제나 똑바로 당당하게 앞만 보아라. 구차하게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건 옳지 않다. 아버지 제스의 가르침이다. 바로 뒤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진은 얼른 등을 펴고 앞을 똑바로 보았다. 아버지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지켜야 한다. 진은 더 이상 주변에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안으로 향했다. 그곳에 카운터가 있었다. 카운터 위에는 은색 종이 있었고 용건이 있으면 종을 울려주십시오 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 잠시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아 진은 종을 울렸다. 딸랑딸랑 귀여운 소리가 났다. 수면에 찬 물결이 일듯이 종소리가 가게 안으로 퍼지면서 스며들었다.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는 딸기 무늬가 있는 초록색 앞치마를 둘렀다. 머리에는 하얀 삼각 수건을 썼고 손은 밀가루 범벅이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요리했어 하고 말하고 있었다. 나이는 진과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진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된 나무가 떠올랐다.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 나이를 먹었어도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 반면에 진은 시들시들 말라가는 어린 나무다. 당장이라도
줄기가 부러질 듯 약해서 잎을 키우는 것도 잊은 나무. 바보 같긴. 서둘러 머릿속에 이미지를 지우는 진에게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서 오십시오. 귀에 기분 좋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은퇴 안경 너머에서 반짝이는 호박색 눈동자는 깊고 신비로웠다. 진 우라스님이지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차림이라 미안합니다. 지금 디저트를 만들던 중입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 부디 안쪽 응접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진은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진한 갈색 조끼와 바지를 입었다. 재킷까지는 걸치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옷맵시가 단아하고 품이 있었다. 목에 주황색 스카프를 두른 것도 멋스러웠다. 삼각 수건을 벗으니 부드러운 밤색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물결쳤다. 남자는 커피 세트와 커다란 케이크를 올린 쟁반을 들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케이크를 굽는 중이었어요. 마침 하나가 다 구워진 참입니다. 먹어보시지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사양하지 마세요. 크림과 캐러멜 시럽을 듬뿍 넣은 카페라떼도 있습니다. 분명 입맛에 꼭 맞을 겁니다. 진이 괜찮다고 거절하기 전에 남자가 커피 잔을 진 앞에 놓았다. 휘핑크림을 얹은 커피를 진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달콤한 커피와 홍차는 10년 정도 마시지 않았다. 신사는 커피와 홍차를 스트레이트로 즐겨야 한다. 우유나 설탕을 타는 것은 여자나 응석 부리는 어린애나 하는 것이다. 신사는 꼴불견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더 예의가 아니다. 진은 말없이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카페라떼는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고 생각하고는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겼으니까. 불편함을 느낀 진에게 남자가 케이크를 잘라 건넸다. 드시지요. 밤 쉬폰 케이크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레시피입니다. 밤이 콕콕 들어간 쉬폰 케이크는 맛이 은은하고 담백해서 단맛이 강한 카페라테와 아주 잘 어울렸다. 어느새 진은 마음이 편해졌다.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다고 느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늘 아버지가 권하는 상류층다운 음식과 차를 선택하느라 좋아하는 것은 꾹 참았다. 그러니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꼈을 리가 없다. 케이크를 말끔하게 먹고
카페라떼를 한 모금 더 마신 뒤에야 진은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다. 맙소사, 내가 용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진은 부끄러워하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았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호박색 눈동자의 마법사를. 제게 카드가 도착했습니다만, 제가 수치 있는 물건이 있다고. 네, 우리 가게에서 10년 동안 맡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누가 맡겼지요? 손님의 외할아버지인 긴 사원님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진의 표정이 달라졌다. 외할아버지께서... 네, 이 물건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마법사가 어디에선가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와 내밀었다. 은색 비단 손수건에 쌓여 있었다. 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보기보다 묵직했다. 아, 왜 이러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두근거려. 안을 보지 않는 편이 나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진은 꾸러미를 풀었다. 커다란 회중시계였다. 안타깝게도 한눈에 망가진 것을 알았다. 유리판에는 금이 갔고 바늘은 안쪽에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시계 장인이 정성 들여 만든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1부터 12까지 숫자 부분에 유니콘과 그리핀, 피닉스 같은 환상동물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나 뿔의 끝이 떨어져 형태가 망가진 동물도 몇 마리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한 모습이었다. 아니, 동물들은 실제로도 움직인다. 각 숫자의 바늘이 멈추면 용은 불을 뿜고 반인반수인 포는 뿔피리를 분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하면 실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알고 있어. 이 시계를 아주 잘 알아. 시계 장인인 외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진은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규칙적인 시계 바늘 소리. 그 소리가 겹겹이 포개어져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봉인된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외할아버지는 실력이 뛰어난 시계 장인이었다. 다양한 모양을 세공에 넣어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요술시계를 특히 잘 만들었는데 그 실력은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예를 들면 거실용 큰 시계. 아침 6시가 되면 작은 문이 활짝 열리고 닭이 걸어 나와 꽃기호 하고 운다. 낮 12시가 되면 한 무리가 나와 탁자와 의자에 앉아 즐겁게 식사한다. 저녁 8시가 되면 악단이 나와 차분하게
밤 노래를 연주한다. 숲속을 담은 목각시계도 있었다. 매 정각마다 2개의 작은 창문이 열리고 사슴이 폴짝폴짝 뛰어간다. 3시라면 3번, 4시라면 4번.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지만 항상 잡지 못하고 실패한다. 천체 시계도 있었다. 철사고리를 여러 개 포개고 색색의 유리구슬을 달아 우주의 행성처럼 움직이는 시계였다. 달의 주기, 밀물과 썰물의 시간.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이 시계는 걸작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지는 사람들이 요술시계의 긴이라고 부르는 외할아버지를 사랑했다. 외할아버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했고 아주 유쾌한 분이었다. 게다가 손재주는 얼마나 좋은지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작은 나사로 톱니바퀴를 조립해 시계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했다. 지는 마법 같은 과정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외할아버지는 부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으로 직접 작업해서 똑같은 시계가 하나도 없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정교한 세공이 더해져 즐거움이 가득한 시계다. 나도 외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외할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외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도구를 선물해 주었고 시계 만드는 법도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지는 도구를 집으로 가져가 틈만 나면 톱니바퀴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는 그런 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외할아버지 댁에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너는 나를 닮아 우수해. 지금부터 노력하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고급 시계를 사는 사람이다. 만드는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눈은 차갑게 번뜩였고 지는 진심으로 무서웠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틈만 나면 외할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의 말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었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 외할아버지를 무시하다니. 아버지야말로 이상해. 외할아버지가 엄마의 아버지니까 싫어하는 거잖아. 아버지의 속박이 심해진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부터였다. 진의 엄마는 명랑하고 즐거운 사람인데 반대로 말하면 즐거운 일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갑갑한 생활은 질색이라 진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종종 놀러 나갔다. 심각한 부부싸움을 반복했고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다. 지금은 남쪽 나라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한다. 진은
부모님의 이혼에 충격을 받아 날마다 울었다. 아버지는 진을 이런 한심한 녀석이라고 혼냈고 더욱 엄격해졌다. 아침 식사 메뉴부터 옷, 공부, 읽는 책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 특히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와 이혼을 했으니 원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셈이었다. 진은 그게 참을 수 없이 싫었다.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남이 될 수 있겠지만 나와 외할아버지는 아니야. 엄마가 없어도 영원한 가족이야. 어린아이다운 반항심이 차오른 진은 늘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와 외할아버지에게 갔다. 외할아버지에게 시계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배우는 시간이 유일하게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진은 11살이 되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너를 위해 아주 멋진 시계를 만들고 있단다. 어떤 거요? 보여주세요. 안 된다. 다음 생일까지 기다리렴. 앞으로는 거실에서 내 공부를 봐주마. 작업실은 당분간 출입 금지다. 그날 이후로 외할아버지는 진을 작업실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가 아주 멋진이라고 말할 정도니 분명히 대단한 시계일 거야. 얼른 보고 싶어서 진은 생일을 기다리느라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물게도 아버지가 오늘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 라고 말했다.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집을 보고 있을 테냐? 갈래요. 같이 갈게요. 그럼 빨리 준비해라. 오늘은 초록색 윗옷을 입으면 좋겠구나. 그거 싫어요. 따가워서요. 하지만 바느질이 훌륭해. 어설픈 옷을 입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넥타이도 잊지 말고. 알겠니? 여기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데려가지 않을 거야. 오늘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진은 초록색 윗옷을 입었다. 역시 따끔거렸고 넥타이는 너무 답답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꾹 참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차에 탔다. 하필이면 외할아버지는 집을 비웠다. 문은 열려 있었다. 조심성 없기는.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열어둔 걸 보니 근처에 잠깐 나가신 거겠지. 곧 돌아오실 테니 안에서 기다리자꾸나. 네. 아버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으나 왠지 불편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거실에서 나왔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숨 돌릴 때였다. 진의 눈이 커다래졌다.
외할아버지의 작업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지는 이때다 싶어 얼른 작업실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만져.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오랜만에 방을 둘러보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야.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변명으로 덮으며 지는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오랜만에 들어온 외할아버지의 작업실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도구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계 부품들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절마다 다른 상자에 들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벽에는 만드는 중인 벽시계가 몇 개 걸려 있었다.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째깍째깍 소리가 듣기 좋았다. 아, 역시 나는 이 방이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지는 책상 위에 놓인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 회중시계였다. 회중시계치고 상당히 크기가 컸고 은으로 된 표면이 매끈했으며 조각이나 장식이 하나도 없었다. 단 문자판 세공이 대단했다. 1부터 12까지의 숫자에 신비로운 동물 한 마리씩 자리했다. 용과 인어, 요정과 유니콘. 선명하게 색칠된 환상 동물들이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움직일지도 모른다.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는 무심코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니 시계는 거의 완성된 것 같았다. 그러니 조금은 만져도 괜찮겠지. 변명에 변명을 덧붙이며 지는 시계 태엽을 돌려 바늘을 11시에 맞췄다. 그러자 숫자 11에 있던 페가수스가 뒷발로 서서 늠름하게 날개짓을 했다. 그럼 그렇지. 다른 환상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지는 태엽을 계속 돌렸다. 용은 불을 뿜었고 드워프는 쥐고 있는 삽을 흔들었다. 요정은 마법 불을 다루고 크라켄과 히드라는 구불구불 움직였다. 과연 외할아버지 시계다. 이렇게 멋있고 재미있다니. 지금까지 본 시계 중에 최고야. 이건 틀림없이 내 생일 선물로 주실 시계야. 시계에 정신없이 빠져 있을 때였다. 진,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작업실 문을 열었다. 너무 갑자기여서 진은 화들짝 놀랐다. 그 바람에 막 태엽을 만지던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주르륵 시계가 떨어졌다. 작지만 불길한 소리를 내며 시계가 바닥에 부딪혔다. 진은 그대로 굳었다. 말도 안 돼. 시계를 떨어뜨리다니. 진은 새파랗게 질렸고 아버지가 천천히 시계를 주웠다. 시계를 살펴본 뒤 얼굴을 찡그렸다. 망가졌군.
안 돼. 거짓말. 정말이다. 봐라. 진은 아버지에게서 시계를 받았다. 정말이었다. 시계에 박은 유리에 가늘게 금이 갔고 떨어진 충격 때문에 동물들의 몸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갔다. 바늘도 하나 떨어졌다. 만듦새가 완벽한 만큼 섬세했을 것이다. 무참하게 망가진 모습에 진은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슬프고 또 두렵고 겁이 나서 진을 탓하듯이 아버지가 심각하게 말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외할아버지의 작품을 망가뜨리다니. 그분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기나 해?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 시계는 외할아버지의 보물이고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내 얼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실 거야. 진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어쩌면 좋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진. 아버지가 진의 양 어깨를 덥석 잡았다. 아버지의 눈이 묘하게 번뜩였고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외할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테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이끌어 주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는 너의 편이다. 이 말을 듣고 진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는 진을 작업실에서 데리고 나와 외할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진은 뭐든지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읽으라는 책을 읽었다. 몹시 힘들었지만 벌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 착한 아이로 살면 언젠가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당연히 집에도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진이 외할아버지에게 갈 수는 없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고 감히 여길 와? 하고 혼날까봐 무서웠다. 때때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외할아버지한테 무슨 소식 없었나요? 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아버지는 늘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슬프지만 아직도 너에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구나. 그분은 고집이 세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진은 12살 생일을 맞았다. 진은 그날만을 기다렸다. 내심 약간 기대했다. 어쩌면 오늘은 외할아버지가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선물을 보내실지도 몰라. 이제
화가 풀렸다는 의미를 담아서. 어느 쪽이든 넌지시 알려주시면 나는 당장 외할아버지한테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암시가 필요해. 제발, 제발, 외할아버지, 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외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선물도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도 지는 용서받지 못했다. 그날 밤 지는 절망에 빠져 침대에서 정신없이 울었다.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외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진의 생일이 지나고 약 반년 뒤였다.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사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만 따르면 뭔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이다.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 편하고 좋았다.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시계 제작 도구도 다시는 만지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를 떠올리기 싫었고 잊고 싶었다. 그렇게 추억은 전부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었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버지의 분신, 진이 완성되었다. 북받치는 기억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나머지 머리가 아팠다. 진이 신음하며 손으로 얼굴을 덮자 마법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사실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메시지라뇨? 외할아버지께서요? 네, 들어주시지요. 마법사는 커다란 소라 고둥을 꺼냈다.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색이었고 코르크 마개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마법사가 코르크를 뽑자 소라 고둥에서 울림이 좋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나의 손자 진, 잘 지내니? 왈칵, 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기억한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다. 분명하다. 눈앞에 외할아버지가 있는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소라고둥에 봉인된 외할아버지의 말은 막힘없이 흘렀다. 진, 갑자기 우리 집에 안 오게 된 건 역시 그 시계 때문이냐? 그 일이라면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고 내게 실망하지도 않았단다.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가 망가지는 법이다. 그러니 소중히 사용해야 의미가 있단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만나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또 나도 번번이 그 애가 만나고 싶지 않나 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단다. 그러다가 몹쓸 병에 걸린 걸 알았어. 유품으로 이 시계를 망가진 그대로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그건 널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대로 남기고 죽으면 내 아버지는 너에게 주지 않을 테지. 그래서 10년 가게 주인에게 맡겼단다. 너를 수취인으로 정하고. 아, 진, 너는 이제 21살이 되었겠구나.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외할아버지는 조금 걱정이다. 왜냐하면 너의 곁에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 돈벌이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마음이 가난해. 내가 아버지처럼 잘하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진, 부디 마음을 잃지 마라. 시계 장인이 되겠다고 웃으며 말하던 소년의 마음을 잃지 마라. 외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다. 시계 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내가 진실한 인생을 살기 바란다. 메시지는 끝났다.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진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미 눈물은 멈췄다. 잠시 뒤 진이 천천히 마법사를 보았다.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자세한 내용까진 모르겠지만 손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손자가 걱정된다고 계속 말씀하여 이 소라고등에 메시지를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맡은 물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가진 시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받는 걸 거부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지요. 진은 한참 동안 회중시계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용암처럼 뿜어져 나왔다.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나를 용서하셨나? 그런데 왜... 아, 그렇구나. 아버지야. 전부 아버지가 한 일이야. 나를 조종해서 외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 거야. 아버지 때문이었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계기가 된 이 시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시계이기도 했다. 망가진 채로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꿈에서 깨어난 기분으로 진은 회중시계를 꼭 움켜쥐고 품에 안았다. 회중시계는 진의 소유가 되었다. 다만 이렇게 끝은 아니다. 진은 다시 마법사를 바라보았다. 같은 물건을 한 번 더 맡길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럴 경우 손님의 시간을 1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 시간이요? 마법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10년 가게. 10년 동안 보관하는 대신 수명 1년을 받습니다. 긴 님도 남은 수명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진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다.
제 수명을 받아주세요. 이 시계를 또 10년 동안 맡기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이 시계를 고칠 수 없어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시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장인이 되겠습니다. 마법사는 결의에 찬 청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싱긋 웃었다. 어쩌면 더 일찍 받으러 올 수도 있겠군요. 긴님은 손님을 자랑스러운 손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재능도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럼 다시 맡긴다고 했으니 계약을 하지요. 계약서에 이름을 적은 진은 다시 원래 있던 공원으로 돌아왔다. 진은 크게 숨을 쉬었다.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시계 장인이 되기 위해 공부할 곳을 찾아야 한다. 외할아버지의 동료를 찾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아버지다. 시계 장인이 되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솔직히 아버지를 거역하겠다는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든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소나기에 갇혔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변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진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진을 지켜줄 것이다. 무엇보다 시계를 고치겠다고 목표가 생겼다.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오랜만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며 진은 하늘을 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다. 도대체 몇 년 만에 하늘을 예쁘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다. 문득 진은 생각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변화를 니나에게 말하고 싶다고. 이 시간에는 아마 대학교 연구실에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니나를 만나야지. 니나를 향해 진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